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개발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이렇게 1, 2, 3, 4, 5, 6, 6개의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상황 분석, 요구 분석,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선정, 교육 내용의 선정 및 구성, 교수 학습 방법은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지침 및 방법의 선정인데요. 네, 그러면 우리 이거 1번부터 6번까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더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상황 분석도 우리 거의 한 차씩, 아마 이번에 3주차이고 다음에 4주차에서 상황 분석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5주차는 요구 분석, 6주차는 교육 목적과 목표. 그래서 앞으로는 각각 단계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우리는 그냥 전체 개관, 여러분 1번부터 6번은 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체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상황 분석이에요. 그러면 상황 분석은 리처츠라는 학자는 2001년에서 상황 요인은 이렇게 첫 번째는 사회 요인, 기관 요인, 교사 요인, 학습자 요인, 프로젝트 요인, 그리고 재택 요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사회 요인인데요. 네, 사회 요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그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학습자, 네, 학습자이나 그 교육기관이 지금은 소속하는 사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언어 교육 정책이 있잖아요. 그죠? 언어 교육 정책. 그래서 그 사회는 어떤 언어 교육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언어 교육 정책 틀은 벗어나지 않은지, 준용은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흔히 사회 요인 중에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제2언어 교육 전문가의 견해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는 어떤 관점이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는 어떤 관점, 어떤 입장, 어떤 견해가 있는지 좀 고려해서 교육 과정은 개발을 해야 하고, 또는 나는 한국어 교육 과정은 개발을 했는데,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은 사회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든 것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요인이 첫 번째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필요하는 것, 아니면 그 사회에서 허용하는 것은 벗어나면 안 되고, 그죠? 위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적절하게 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관 요인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 요인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인프라, 그죠? 즉, 그 교육의 시설, 그 기관의 교육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물리적인 환경 요인이라든지, 물리적인 환경 조건, 그리고 어떤 한국어 교재를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교재가 없고 자료도 없다든지, 새로 개발을 해야 하다든지,
또는 뭐 교사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바로 기관 요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사 요인인데요. 교사 요인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교사의 역량이에요. 교사의 능력이죠. 네, 교사의 역량, 그래서 교사의 능력입니다. 교사진, 교사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교사 능력이 충분하는지 그죠? 특히 그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어 능력에 관련되는 정보가 아주 중요해요. 뭐 베트남 강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아니면 중국인 외국인 강사를 한국어를 가르친 데는 가장 좀 중요한 내용 중에서 바로 그 사람의 한국어 능력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교사 요인 중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학습자 요인인데요. 학습자 요인은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어요. 객관적인 요인 그리고 주관적인 요인가 있거든요. 객관적인 요인은 예를 들어서 나이, 성별, 그리고 국적, 또한 직업, 그리고 주관적인 것은 한국어 학습하는 동기, 그리고 선호하는 유형, 예를 들어서 뭐 말하기는 더 좋아하는지, 읽기는 더 좋아하는지, 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지, 좀 약간 그 유형은 뭐 의사소통 중심하는 유형을 좋아하는지, 문법적인 내용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네,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학습자 요인도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습자의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기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요인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 한국어 뭐 단기 과정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팀은 뭐 어떤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팀에 서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택 요인이라는 것은 뭐 조금 점검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더 교육 과정은 조절이 가능하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6가지 중에서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사회 요인, 두 번째는 그 기관, 가르치는 기관에 관련되는 사항, 교사 그리고 학습자 이렇게 4가지는 1번부터 4번까지 좀 기억은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요구 분석에 가겠습니다. 네. 요구 분석은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요구 분석하는 대상. 네, 우리는 원래 요구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학습자는 그 생각은 쉽게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는 뭐 원하는, 희망하는 교육 과정이 희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즉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학습자가 어떻게 배우고 싶어 하는가, 이것은 우리 살펴봐야 되잖아요. 학습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면 당연히 그 교육 과정은 효과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네, 근데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프로그램 의뢰자, 정책 만드는 사람, 뭐
프로그램 의뢰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해외 기관이 호남대학교의 한국어 학과의 단기 프로그램은 좀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뢰자의 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필요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사람의 요구에 맞게 개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교육 전문가 등등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희망사항,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도 요구를 좀 조사를 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요구 분석 내용에 대해서 브라운은 상황적 요구와 언어적 요구, 객관적 요구, 주관적 요구, 언어 내용 요구와 학습 과정 요구를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 선생님이 상황적 요구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여러분이 뭐 행정, 그죠? 어떤 행정이 있는지, 행정 상황 어떻게 되는지, 재정, 경제적인 능력이죠. 뭐 인력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언어적 요구라는 것은 뭐 학습자 언어 환경, 학습자의 언어 능력, 뭐 동기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요구하고 주관적인 요구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죠. 객관적인 요구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의 나이, 성별, 국적 아니면 직업, 그리고 주관적인 요구는 학습자의 어떤 그 동기, 왜 한국어를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학습하는 그런 뭐 선호하는 유형, 뭐 말하기 좋아하는지 아니면 쓰기 좋아하는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서 관심이 가지고 있는지, 또한 뭐 토픽은 좀 따기 위해서 원하는지 그것은 바로 주관적인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뭐 흔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보통은 설문조사를 많이 해요. 또는 뭐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임, 관찰, 또는 뭐 학습자가 뭐 언어 자료 수집, 예를 들어 학습자가 쓰기 자료라든지 말하기 자료 같은 거는 수집해서 학습자의 능력을 분석할 수도 있고, 과제, 사례 연구 뭐 등등 많은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요소 중에서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그 흔히 조금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뭐가 다른지, 그죠? 차이가 무엇일지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좀 혼용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목적과 목표를 좀 구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육 목적은 교육을 위한 의도된 계획과 행동의 결과이고, 교육 목표는 그 목적은 구현하는 구체적인 지향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면 교육 목적은 교육 목표보다는 더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어떤 교육 목적이 있냐면 지금은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능력은 조금 의사소통 능력은 향상하는 데에서 최종 목적은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은 최고치를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즉 한국어 능숙하게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지금은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목적은 지금은 많이 두고 있죠. 그러면 이 목적은 도달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를 해야 하는지 밑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민현식 선생님이 여기 구별하고 있는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살펴볼까요? 교육 목적은 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한 보편적 인만적인 목적으로 서술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이 이수한 후 최종적으로 성취하게 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을 해야 하고요.
그죠? 이 프로그램은 다 이수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찰 예측 가능한 도달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것은 뒷받침하는데 고용 목적이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고용 목적은 영구 불변한 것으로 고착되어는 안 됩니다. 즉 불편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은 가변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너무 아예는 변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능하게는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반대에는 고용 목표는 고용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해야 한다. 구체적인 언급이라는 것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가 도달하게 된 수준에 대해서 특정한 지식, 행동, 기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이것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체적인 예시를 찾아서 다음 수업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냥 교육 목적은 좀 큰 틀이고 좀 약간 계획이고, 학습자는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그 한국어 능력의 사항.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한국어 1급은 아니면 한국어 초급 과정은 다 이수를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의사소통에서 한국어를 그 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인가, 뭐 식당에 관련 주제이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버스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 탑스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입장료를 구매를 할 수 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자기가 아픈 것은 표현할 수 있다. 우체국에 가서 우편을 붙일 수 있고, 또는 시장에 가서 음식은 살 수 있다. 이런 것은 장은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바로 목표예요. 네. 다음에 교육 내용 선정 및 구성. 네. 그러면 여기 교육 내용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교수 요목의 말씀을 드렸죠. 교수 요목은 즉 교육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수 요목하고 교육 과정이 좀 혼동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우리 이 수업에서 여러분은 교수 요목하고 교육 과정은 좀 구별을 할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수 요목이라는 것은 정해진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은 규정하는 것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는 해당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은 가르쳐야 되냐, 그죠? 여기 보면 무엇은 배운 것인가, 핵심 내용과 그 배운 내용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배열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즉 무엇은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은 바로 교수 요목입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수 요목은 교육 과정 내에 주어진 교과의 전 과정에 대한 학습 항목은 배열하고 구체화 시켜 놓은 계획으로 교육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교수 요목의 유형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유형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합적인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고 분석적인 접근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총합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은 가르쳐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단계별로 밟아서 단계별로 배열을 하고
그 단계마다는 지나서 그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과를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분석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상황에 맞는 것, 학습자의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 단계별로는 가르치지 않고 학습자가 필요하는 의사소통 목록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학습자는 식당에 가서 주문할 수 있도록은 필요한다. 그러면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식당에서 필요하는 그런 의사소통 표현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초급 학습자이든 중급 학습자이든 문법 항목은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학습자는 음식에서 주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손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주문 어떻게 받은지, 그것은 가르치는 것은 좀 학습자가 필요하는 것, 그죠?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결과 취향적 교수 요목하고 과정 취향적 교수 요목으로 구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은 바로 총합적 종합적 분석, 그리고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은 바로 분석적 접근. 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같은 거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내용, 학습해야 하는 목표를 학습하기 전에 미리 다 선정을 해 놓아요. 그리고 배열도 조직하고 이미는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사의 주도 하에서 미리 계획하는 내용을 따라서 학생은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교육 과정은 지금 이 수업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주부터 15주까지 어떤 것은 공부를 하는지 선생님이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의 주도 하에서 선생님이 미리 계획하는 내용은 여러분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도 하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조 중심 교수 요목, 상황 중심 교수 요목,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 기술 중심 교수 요목에 속합니다. 그럼 반대로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이라는 것은 학생이 학습의 주제로서 학습 내용보다 학습 과정하고 방법, 교수 전자를 중요시하는 교수 요목이에요. 그래서 뭐 1주부터 15주까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미리 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교사하고 학습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가 원하는 것은 좀 보충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어렵죠, 원래. 그래서 사실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은 좀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하위 요소는 과제 중심 교수 요목, 절차 중심 교수 요목, 그리고 내용 중심 교수 요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혼합 다중적 교수 요목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만 교수 요목을 따르는 것보다는 조금 학습자의 약간 여러 가지 방법을 합쳐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습자는 나는 좀 문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문법은 뭐 1과부터 10과까지 어떤 문법을 가르치는지 미리가 정해요. 그런데 문법은 정하지만 그 문법은 과제를 통해서 문법은 또 활용을 하고 수행하고 문법은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알아주시겠습니까? 라는 문법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학습자가 계속 연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미리 정하지는 않아요. 즉
과정 중심 교수 요목이 되는 거예요. 구조 중심 교수 요목하고 과정 중심 교수 요목은 조금 더 좀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어 교육 과정, 실제로 한국어 교육, 지금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혼합 다중적 교수 요목이에요. 여러분은 그 어떤 교재를 살펴보면 모두 다 혼합 다중적 교수 요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수 요목 설계, 그리고 그 뒤에는 교수 학습 방법 선정, 평가 지침하고 방법의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만 남아있지만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은 더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